어머님은 빠져주세요. 그 말은 생일 파티에서 들었지만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사이로 고개를 숙인 나는 남편의 관 위에 떨어진 흰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아들은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익으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인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쌓였습니다. 어젯밤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생일 파티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문장을 수십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문장 끝에 붙은 말, 되시면.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엔 꼭 오세요였는데 이제는 되시면이라니. 그 속에 담긴 거리감이 내 가슴을 툭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생일인데 시어머니가 빠질 순 없죠. 게다가 이번엔 아들이 며느리 회사 사람들도 초대한 모양이더군요. 아들의 검사 승진을 축하할 겸 겸사겸사 모이는 자리라 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남편 살아있을 때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회색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당신, 이 옷 참 고급스럽다고 했었죠. 혼잣말을 하며 옷에 손을 대니 오래된 먼지가 묻어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살짝 했습니다. 입술에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야. 가족이니까. 점심 무렵 동네 친구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던 길이라며 내 집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야, 며느리 생일이라며? 너도 요즘은 그런 데가? 그럼. 가족끼리인데 안 갈 수가 있나? 순자는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 생일잔치에 시어머니가 가면 분위기 깨진다더라. 괜히 서운한 일 만들지 말고. 아니야. 우리 수진이는 그런 애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뒤 나는 작은 손가방 안에 편지를 한 장 넣었습니다. 며느리 생일 축하 카드였죠. 우리 수진이 항상 고맙고 건강하렴. 글씨를 쓰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요즘 며느리 얼굴 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손주 하늘이 돌잔치 이후로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파티날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오후 5시 약속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었고 안에서는 음악이 흘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내 눈은 며느리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그래, 오지 말라 해도 올 거였지. 내가 웃자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다른 손님에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나는 홀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진이 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멀지도 않은데 뭐. 수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 속엔 어딘가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김수진 부장님의 생일이자 남편 김준호 검사님의 승진 축하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내 아들이 검사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 사진을 찍자는 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본능처럼 앞으로 나섰습니다. 같이 찍자, 수진아. 수진이 순간 눈을 피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친구들이랑만 찍을게요. 순간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아, 어머님은 나중에 따로 찍어요. 이번엔 회사 사람들이랑.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어색한 웃음소리, 흘러나오던 음악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러렴. 입에서는 웃음이 나왔지만 그 웃음은 내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텔 앞 유리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입술은 색이 다 지워졌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 손에 쥔 봉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며느리 이름이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카드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수진이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회사 사람들 앞이라 그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번져 보였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서러웠어요. 버스가 멈추자 창문 밖으로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단 한 사람만이 외로웠습니다. 호텔 연회장 안은 여전히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엔 빠져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부드럽게 들렸는지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하 봉투를 주머니 속에 넣으며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떤 여자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아드님이 검사라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자랑스럽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님이 회사에서도 아주 유능하시대요. 요즘은 이런 잔치도 다 직접 기획하신대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테이블 위 와인잔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여자들 틈에서 어깨를 토닥이며 인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릴 땐 내 손 꼭 잡고 시장 다니던 애였는데 지금은 그 손이 낯선 여자들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이제 부부 사진 한 장 더 찍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같이 찍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진짜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찍는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그 안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찍자.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수진이 부담스러워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지막 숨을 막았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떨리고 눈가가 시려웠습니다. 그래, 그래. 부담 주면 안 되지.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컵을 들려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물었죠?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내 눈가에 고인 눈물은 금세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파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인사를 했고 나는 그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입술은 말라붙었고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로비에 내려오니 벽 한쪽에서 며느리와 누군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오셨는데요. 아, 네.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그냥이라는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지나치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난 그냥이었지.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하 카드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눌러 펴봤지만 다시 울퉁불퉁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거리에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으로요. 그냥 집으로.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그랬지만 오늘따라 더 캄캄했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맺힌 눈물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서러웠어요.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줬겠죠. 그가 그립다고, 그에게 가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뒷바라지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줬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나를 부끄러워할까?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빠져주세요. 그 말이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다가 결국 내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더는 참지 말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엔 빠져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 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오래된 액자 속엔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 참 서럽네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미소가 마치 미안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20살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반지며 목걸이 다 팔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울면서 말했죠. 엄마, 나 꼭 검사 될 거야. 아빠처럼 약한 사람 안 만들게.
그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새벽마다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허리가 휘어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월세가 밀리면 준호 학원비를 못 냈으니까요. 국밥 냄비에 김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준호야, 너만 잘 되면 돼. 엄만 괜찮다. 준호가 고시 공부하던 시절엔 밤마다 라면을 끓여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죠. 하지만 아들이 합격 통보를 받던 날, 그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울면서 내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제 고생 끝이야. 결혼도 내가 서둘러 도와줬습니다. 수진이가 예쁘고 똑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인사 오던 날, 나는 일부러 제일 좋은 반찬을 만들었죠. 어머님 손맛이 대단하시네요. 그때의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여겼습니다. 결혼 후엔 첫 전세 보증금도 내가 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적금이 있었거든요. 준호, 엄마는 집 하나면 됐어.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 그 돈을 내밀 때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말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엔 그 말이 참견하지 마세요로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힘든가 보다. 그래서 명절마다 좋은 선물도 해줬습니다. 손주 하늘이 돌잔치 때는 내 연금에서 돈을 빼서 금목걸이를 사줬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님, 이런 건 부담돼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쑤셨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얼굴을 자주 비추지 않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지만 점점 연락이 끊기더니 이젠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게 다 이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생일 파티, 나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미 가족에서 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영희야, 넌 왜 늘 참기만 하니? 내가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아들에게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받을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전화번호를 바라보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오늘까지만 참자.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 번호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내 마지막 희망을 꺾었습니다. 엄마, 이젠 저희도 독립해야죠. 그 한 줄, 그 문장 하나가 35년을 지웠습니다. 내가 쏟아부은 시간, 사랑, 희생. 그 모든 게 독립이라는 단어로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 눈물이 말랐지만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독립이라. 내 말이 맞다. 이젠 나도 독립할 때가 됐지. 그리고 그날 마음속에 조용히 불이 켜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그런지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시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 한 잔과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이제 독립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후 나는 그 말의 진짜 뜻이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나 없이 살겠다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은행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안쪽에서는 여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잔액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띠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한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 자동이체가 모두 해지되어 있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직원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생활비나 손주 학자금, 전세이자 같은 게 아드님 계좌로 자동이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부 해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손주 하늘이 학자금을 꼬박꼬박 보내온 게 벌써 몇 년인데 그게 이제는 다 끊긴 겁니다. 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요청했죠?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안쓰럽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 왔어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수 가지가 흔들리고 햇빛은 따뜻했지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를 눈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내가 모은 돈, 내가 그 아이들 위해 써온 흔적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입금 날짜는 지난주,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에서 뭔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는지도 허탈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엄마, 왜 이러세요? 그런 소리 들을 거잖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은행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켰지만 손에 쥔 컵이 자꾸 식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자 하늘이 또래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내 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짠맛이 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들려온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준호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그 말투는 냉정하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냥 안부 좀 전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뚝 소리가 나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는데 손끝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내 인생 전체를 잘라낸 듯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독립이네. 근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이 물속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비치는데도 세상이 회색으로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정막이 쏟아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더러 뭐가 남았을까요? 입에서 한숨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해야죠. 그 말이 점점 크게 들리다가 어느 순간엔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 참아. 나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 공기가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날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불을 끄고도 잠이 오지 않아 나는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그 미소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누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눌렀습니다. 벨이 4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시간 괜찮니? 잠깐. 나 지금 회의 준비 중인데 무슨 일이야? 그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자동이체 다 끊겼더라.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수진이랑 상의했어. 이제 엄마도 혼자 생활비 쓰셔야 하니까.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쓰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짐이었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야. 그냥 이제는 서로 독립하자는 거지. 그 말 속에 아무런 온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독립이라 그래. 내 말대로라면 나도 독립해야겠네. 준호가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괜한 오해하지 마. 수진이도 요즘 스트레스 많아. 순간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스트레스는 나도 받아. 너희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져.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지금은 나보고 빠지라 하고 자동이체 끊고 이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니? 준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몇 초가 한참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그만 좀 하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는데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눈물이 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잠시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준호가 지금 예민해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연락 자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민하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 말투, 그 말의 결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내일 또 전화드릴게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 뒤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인지 체념인지 나도 몰랐습니다. 편하게 지내자고? 참, 그 말도 예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주름이 오늘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래, 독립이라면 나도 할 수 있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자.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 같았습니다. 저 불빛 속엔 분명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잊히고 그래도 꿋꿋이 버티는 사람들. 그 생각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젠 참지 않을 거예요.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전날 울던 얼굴이 부어서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얼굴이 아니라 뭔가 단단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말대로 할게. 나답게 살 거야. 그 길로 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밝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오랜만에 깔끔했습니다. 몸매가 여전히 괜찮다는 걸 스스로 느끼며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찾은 현금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벌어모은 마지막 생활비였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그 용도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죠. 점심 무렵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볼 일이 있어서 왔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지금 준호 회의 중이에요. 그래, 괜찮아. 나 기다릴게.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새로 산 듯한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창문 쪽엔 커다란 TV가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꼭 쥐고 있었지만
표정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좋아졌네. 예, 준호가 이번에 보너스를 좀 받아서요. 그녀의 말 속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수진아,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럼요. 어머님도 이제 쉬셔야죠.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야.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한테 주는 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야.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터 난 너희 집에 얹혀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그만.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 말 다 들었어. 어머님은 빠져주세요. 그 말 잊지 않았어.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분위기상. 분위기?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독립하라니. 그래, 좋아. 나도 이제 독립할게.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상의만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그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왔다. 나는 눈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잘 살고 나도 잘 살아볼게.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걸었습니다. 아들이 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엄마 걱정할 일 없어. 나는 돌아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람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란 말 잊지 말고 살아. 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검사 어머니 집 나갔대. 며느리가 쫓아냈다더라.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몰랐지만 그 소문은 금세 번졌습니다. 신문에선 효자 검사 가정 불화라는 제목으로 짧은 기사까지 났습니다. 준호가 나를 찾아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말 안 들었잖아. 엄마, 나 이제 끝났어요. 기자들이 나만 물어뜯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지. 하지만 내가 엄마 마음을 버린 게 더 잔인했어. 그 말에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사람 하나 자를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나였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내 안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래, 잘났으면 됐지. 이제 다 잘라버려. 가족도 체면도 다 잘라. 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안의 폭풍이 끝났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남은 건 후회가 아니라 이상한 평온이었습니다. 며칠 뒤 신문 첫 장에 준호 이름이 실렸습니다. 검사 김준호, 사직서 제출. 그 아래에는 짧은 기사 한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정사 문제로 인한 잦은 사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은 아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도 야무지게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던 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그를 다뤘습니다. 청렴한 검사로 알려진 김준호 씨,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앵커의 담담한 목소리가 칼처럼 심장을 베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마치 폭풍이 지나간 폐허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화장도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왔니? 준호가 병원에 있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자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나한테 와?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날 그 말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니 이제는 자신감 넘치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다 가족을 위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지.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결국 자기만 챙기고.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에는 오래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려니? 그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주 하늘이가 그녀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무너졌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늘아, 학교 안 갔니? 오늘은 엄마랑 같이 병원 갔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빠는 괜찮을 거야. 사람이 잘못을 깨달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준호 좀 만나주세요. 지금 어머님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만 하고 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가면 내가 또 무너질 텐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젠 끝까지 외면하면 안 돼. 나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그 옷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녀올게. 사진 속 남편이 묵묵히 나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에서 나는 멀리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누워있는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피곤하고 얼굴은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니? 엄마, 미안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그 손을 잡자 오랜만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이제 됐다.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였던 시절처럼 나는 그 손을 감쌌습니다. 수진이 문가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왔잖아. 아직 늦진 않았어.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 빗소리가 병실 안의 모든 긴장을 조금씩 씻어내렸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시 지을 수는 있겠지. 그 말에 준호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조용히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내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 울어. 그 말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눈물이 다시 났지만 이번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너진 집 위로 조용히 아침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의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 조용함이 좋아졌습니다. 새벽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낮에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텃밭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앞에는 작은 촛불과 차 한 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그 후로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그 한 줄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용히 그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 이제는 조금만 더 편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 하늘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얼굴은 환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아, 어쩐 일이야.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작년 그 지옥 같던 생일 파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초대인데 어찌 안 가겠니?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두근거렸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작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부드러웠고 음악도 잔잔했습니다. 입구에서 며느리 수진이 나를 발견하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그녀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순간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작년보다 얼굴이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응, 이제야 조금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손주 하늘이 뛰어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꼭 같이 찍어요. 이번엔 빠지면 안 돼요.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작년의 그 말, 시어머니는 빠져주세요. 그 상처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감싸 안아주었나 봅니다. 무대 중앙에는 하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수진이 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머님, 이리로 오세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모든 상처와 오해, 미움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흩어진 가족의 퍼즐이 드디어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가족 정말 따뜻하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꽃잎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누구도 빠지지 말자. 하늘이 뛰어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도 같이 찍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말 잘한다. 나는 웃으며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반짝이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울지 않을게. 이제는 웃을게. 그 말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내 긴 세월의 이야기는 마지막 생일 파티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인생 극장이었습니다. 35년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지워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면서도 때론 가장 차가운 칼이 될 수 있는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누구도 영원히 희생자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끝이라고 믿었던 자리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